네, 다음은 신한 PNC 이효진 대표님께서 제자리 재건축 정비 절차 및 제자리 재건축과 통합 재건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효진 대표님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주식회사 신한 PNC의 대표이사 이효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가장 처음에 선정을 해서 이 조합이 될 수도 있고 신탁 방식이 되면 사업 시행자로 신탁 방식의 사업을 진행하시게 되는데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함께하는 유일한 협력업체입니다. 하는 일은 저희가 이 재건축 사업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인허가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런 과정을 협조해드리는 업체다 보니 오늘 이 시간에 과연 재건축 사업이 어떤 건지 앞서 저희가 정비계획, 그 다음에 건축개요 이런 내용을 들으셨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심지어는 정비계획을 위해 어떠한 일정들이 소요되는지에 대해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압구정 2구역, 4구역 및 그 유명한 원베일리, 반포 1, 2, 4주구 등 서울 경기권에서 꽤 유명한 단지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영광스럽게도 초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요 절차가 재건축 사업의 절차입니다. 맨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딱 하면 입주하시고 이제 우리 사업이 끝나는 이러한 과정인데 저희는 어디에 있느냐? 저희 노란색, 저 노란색에서도 제일 왼쪽에 있게 되겠죠. 기본 계획은 성남시에서 이미 발표가 됐고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는 특별 정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지정받은 게 아니라 이제 수립을 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이 단계가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처럼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아까 그 첫 번째 발표를 할 때 토지 이용 계획이 이렇고 우리 주변이 이런데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제일 밑에 겁니다. 우리 단지 재건축 사업 할 만한가? 이 이야기는 사업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받을 수 있고 기부 체납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조합원님들, 소유주님들이 가져가시는 아파트 외에 일반 분양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즉 사업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 정비 계획을 입안할 때 결정되게 됩니다. 용적률과 최고층 이러한 내용들은 향후 변경되기가 어렵습니다. 정비계획 상에서 용적률이 확정이 되면 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성이라면 그러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받고 특별정비계획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재건축 할 만한가를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선도지구 때도 그랬고 지금 제2차 정비계획 입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우리 소유주님들께 저희 정비계획 입안하기 위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대부분 소유주님들 이러시죠. 분담금이 얼마인데 언제 이주 가는데 그럼 난 이주 가기 어려운데 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그 고민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은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비 계획을 입안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으면 이제 우리 재건축 할 만한가? 그때 가서 작성하시는 조합 방식이라면 조합 설립 동의서, 신탁 방식이라면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설명회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정비계획 입안 동의서는 고민하시는 동의서가 아닙니다. 우선 동의를 하시고 그럼 그 내용이 어떻게 결과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그 내용을 보시고 사업과 관련된 동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다음 단계예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인허가. 정비계획상 내용을 이제 보실 겁니다. 자,
정비계획 입안 전에 한 번 더 아마 설명회를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용적률을 이렇고 마지막 시간에 계략적인 분담금도 알려드리지만 정비계획 입안한다고 그 내용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지 않습니다. 성남시에서 이러한 저러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변경하고 보완하게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최종 확정이 됩니다. 즉 그 내용을 보시고 자 조합 방식이면 난 조합 설립에 동의할게 하고 지장 찍으시면 되고 내용 좋네 근데 우리가 신탁 방식이야? 그럼 사업 시행자 지정 방식 동의하는 거에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이때부터 책임과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합이 설립되거나 사업 시행자로 확정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 소유주님들이 사업을 이제 선택하셨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는 우리가 사업을 갈지 말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정비계획 입안할 때에는 우리 소유주님들이 모두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직이 완성됐습니다. 조합 또는 시행자를 선정을 했겠죠. 그 다음 단계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입니다. 인가로 두 번째. 첫 번째가 조합 설립 인가. 성남시청에서 여기는 이렇게 사람들이 재건축을 한대 하고 땅땅땅 인가를 내려주는 겁니다. 그럼 사업 시행 인가는 뭐냐? 밑에 있는 내용. 어떤 아파트를 지을 건가? 요 바로 전 시간에 저희가 아파트를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라는 예시안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정비계획 입안할 때에도 건축 개요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제시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소유주님들이 입주하시는 그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설계는 2단계에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비계획상 84형, 즉 35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큰 평형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여기에서 확정됩니다. 아까 정비계획에서는 용적률, 높이, 기부채나 비율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에서 아예 확정이 되는 거고 우리 아파트와 관련된 몇 평형 똑같은 용적률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에서 확정받는 겁니다. 100이라는. 그럼 이 100을 1111로 100개를 썰어갈지 2로 50개를 썰어갈지를 이때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비계획상 평형대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동의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때 저희가 설계안을 성남시에 제출하고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세요. 땅땅땅 인가가 나는 겁니다. 자, 그럼 변경이 안 돼요. 그대로 지어야 돼요. 대신 사업시행 변경 인가라는 게 있는데 즉 인가를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제일 중요한 인가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의 설계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내가 35평 살고 있는데 신축 아파트는 30평이 몇 개, 40평이 몇 개, 50평이 몇 개가 이미 사업시행 계획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소유주님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저희가 분양신청이라고 하죠. 나 30평이었는데 40평 갈래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돈을 더 내셔야 돼요? 아니면 돈을 더 받아가실 겁니다 라는 게 결정이 되죠. 즉 관리처분 계획인가는 평형대를 지정함과 동시에 이제 돈을 어떻게 할지 우리 소유주님들끼리 비용 정산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돈을 내고 누군가는 받고 그러니까 줄여가면 받고 늘려가면 또 분담금을 내시고 이렇게 비용 정산이 되면 이제 행정적으로 끝입니다. 그게 되면 그 뒤에 단계 이주 나가시고 철거하고 아파트 지어서 입주하시는 요런 게 이제 1년의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참 쉽죠. 참 쉬운데 저희는 어디에 있다? 아까 제일 왼쪽 두 번째 박스의 제일 왼쪽 거기에 저희가 위치해 있습니다. 대신 첫 단계 즉 우리가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이 단계만 잘 넘어간다면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그 단계에 동의만 잘 해주시면 그 나머지 단계들은 정말 순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재건축의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렸다면
분당의 특수성, 즉 통합 재건축과 관련돼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르면 블록 단위 통합 정비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저희의 선택이 아닌 우리 단지는 4개 단지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꼭 진행해야만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그럼 이제 장단점을 저희가 따져봐야죠. 장점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대단지니까 집값 높아질 거고, 그다음에 건축 배치 아까 보신 것처럼 남향으로 다 만들 수 있고, 다양한 평형 구성되고 정말 멀티한 대단히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 수 있겠죠. 단점이 좀 있죠. 그냥 한 개의 단지 재건축을 하더라도 20평형대, 30평형대, 40평형대 각각의 평형대 분들이 뭔가 의견이 안 맞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4개 단지가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니 당연히 단지별로 이견이 안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2가지로 좀 요약이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거죠. 요 자료는 저희 단지가 아닙니다. 저희 단지 얘기하면 화들 내셔서 제가 다른 단지의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가나다라 이렇게 4개 단지가 있습니다. 가와 다는 역 쪽에 있고 나와라는 역 멀리에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통합 재건축에 대한 이해는 우리 4개 단지가 그냥 시공사 하나 잘 선정해서 재건축을 그냥 함께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4개 단지는 이제 하나의 단지로 거듭나는 겁니다. 왼쪽에 가나다라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입주를 하시면 가나다라가 아니죠. 그냥 하나죠. 하나의 단지가 되는 게 통합 재건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원래 아파트는 역 쪽에 있었는데, 원래 아파트는 학교 옆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위치와 관련된 좀 논쟁이 있을 수 있고요. 2번째는 토지 지분이에요. 토지 지분. 토지 지분이 뭐냐면 등기부 등본상 보시면 전체 몇 분에 내가 몇 %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나와 있는데, 이게 같은 32평이더라도 단지별로 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가나다라 중에 다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163이에요. 즉 용적률이 좋다는 건 토지 지분이 높다는 거죠. 똑같은 면적을 가지고 163만 썼고, 현재 163을 소유주들이 평형대로 나눠가지셨고, 180대는 180이라는 면적을 동일한 데에서 사용하신 거예요. 즉 용적률이 낮을수록 토지 지분이 높습니다. 자, 이럴 때 이러죠. 우리가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는데, 그러면 기여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35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는데 180에서는 170이 올라갔고 160에서는 190이 올라간 거죠. 아니, 그러면 다단지는 내가 더 뭔가 이득을 준 거 아니야? 나한테 뭘 도움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들 외치시는 경우가 많죠. 자, 이 2 내용은 통합 재건축에서만 발생하는 이러한 이견이 아닙니다. 자, 그냥 한강 단지를 보면 한강변에 내 아파트가 있냐? 나와 다 단지가 되겠죠. 단지는 아닌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있을 거고, 한강변이 아니라 입구 쪽에 있는 그 동이 있을 수 있죠. 똑같이 싸웁니다. 나 기존에 한강인데 나 한강 그대로 가야지. 나 왜 길가로 빼? 똑같아요. 자, 2번째, 현재 용적률 지분과 관련돼서 대형 평형이 존재하죠. 같이 20평, 30평, 40평, 50평이 존재합니다. 그럼 50평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우리가 토지가 크니까 우리의 기여도가 높다. 또 하나, 아파트가 지금 아파트들도 18층으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아파트는 뭐 6층으로 되어 있고, 단지 내에서도, 같은 단지 내에서도 6층이 있고 18층이 있고 21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단지 내에. 그럼 6층 분은 얘기하시죠. 우리 동에 용적률이 낮으니까 내가 기여도가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싸우십니다. 통합단지라 발생되는 이견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재건축 단지에서도 다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이러한 내용들의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 상황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해결 방안은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제가 답이냐? 그러니까 공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답이냐라는 제가 물음표를 했으니,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내용으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한 데는 어떤 데가 있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원베일리죠. 강남의 최고 그 반포에 위치하고 있었고 6개 단지가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마포 3차, 경남 23차, 우성, 상가 이렇게 6개고 우정은 1차, 2차였습니다. 저 위쪽이 이제 한강변입니다. 위쪽이 한강변이고 이런 아파트가 재건축을 원베일리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지는데 왼쪽이 제자리 재건축입니다. 우리 그냥 두 개의 그 큰 단지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기존 위치를 그대로 고수할게. 이렇게 재건축을 해. 그래서 파란 선대로 처음에는 건축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효율성이 없는 겁니다. 한강을 보여주는 면도 그렇고 아파트 단지 내부 우리 소유주님들이 입주해서 생활하실 때에도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 선의 왼쪽과 동일한 건데 실질적으로 통로는 왼쪽으로 조금씩 당겨져 있습니다. 이 선을 유지한 게 아니라 그 선쯤에서 어느 정도 구분만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소유주님들은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고, 야 정확하게 4분의 1로 나눠서 여기는 우리 거야 이런 개념을 가지실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재건축 나중에 입주 후에는 하나의 단지가 됩니다. 즉 여기쯤이라는 개념을 마음속에 넣어 두셔야만 이 통합 재건축을 좀 원활하게 제자리 재건축을 진행하실 때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기부 채납이라는 걸 하죠. 그래서 아까 그림 보시면 도로도 좀 4m씩 당겨지고 공원도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면적 그대로 동일하게 자를 수가 없고, 공원도 4개 구역에 동일하게 만들면 좋겠지만 그러면 공원을 이용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에게 훨씬 더 안 좋겠죠. 공원을 더 크게 한 곳으로 몰아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 이 선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시죠. 야, 그러면 이 그림 기준으로 제일 오른쪽에 있는 단지는 이렇게 좀 늘어난 것 같고 제일 왼쪽에 있는 단지는 줄어들었으니까 왼쪽 단지가 좀 손해네? 라는 질문을 하시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순차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너무 유지를 안 해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툴이 됐고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독립정산제입니다. 독립정산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정산제가 이제 분당의 이제 한 이슈인데, 독립정산제 기본 개념은 각 단지별로 수입과 지출을 별도 계산한다. 즉 관리 처분 계획에 있어서, 아까 비용 정산이 관리 처분 계획인가였죠. 그때 각 구역별로, 각 단지별로 수입과 지출을 별도로 한다.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베일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단지별로 협약서를 쓰죠. 그리고 정관에 그 내용들을 좀 담고, 그리고 나서 총회의 의결을 받아서 요겁니다. 수입과 지출을 6개가 다 다르게 해요. 수입은 분양수입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분. 그럼 각 단지별로 기존 용적률에서 우리 소유주님들이 원하시는 아파트 다 분양 신청한 다음 나머지를 일반 분양하게 되죠. 그러면 기존 단지별로 수입이 다 정해집니다. 지출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면적 때문에 나가는 지출이 있고 사람 수, 그러니까 소유주님 수 때문에 나가는 게 있고, 그거를 잘 나누면 돼요. 지출을 나누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독립정산제의 개념이 되고, 자 아까 머릿속으로 파란 선에서 왼쪽으로 보도가 오면서 왼쪽 단지가 오른쪽 단지보다 땅을 뺏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데, 이 수입과 지출의 계산은 기존 면적의 서류만 가지고 다 수입과 지출을 분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돼서 도로가 우리 쪽으로 조금 넘어왔더라도 수입과 지출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정산제가 함께 통용된다면 제자리 재건축의 선이 조금 넘어오든 공원 때문에 특정 구역이 무언가를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림은 그러니까 그 설계 배치도에서는 무언가 손해인 것 같은데 비용과 관련돼서는 전혀 손해 보실 수가 없는 구조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립정산제와 제자리 재건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원베일리 통합재건축이죠. 오른쪽이 반포주공 1단지, 반포에서 제일 큰 단지죠. 이 두 단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정적인 마지막 관리처분 인가를 18년에 둘 다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이주 나가고 철거하고 입주하면 되잖아요. 근데 원베일리는 2023년 8월에 입주를 했고 반포 1, 2, 4주구는 2024년에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7년 11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일반적이라면 왼쪽이 통합재건축이니까 어려워야 되잖아요.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헐뜯고 해가지고 사업이 안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우리 소유주님들이 싸우시지만 않는다면, 오른쪽은 당연히 싸웠겠죠. 하나의 단지였지만 싸우시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빠르게 가실 거고, 그래서 저희가 더 빠르게 가려면 아마 저희가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자문 신청, 우선 저희 정비 계획안에 대해서 성남시로부터 자문 신청을 아마 접수하게 됩니다. 이 접수할 때 저희가 전체 소유주의 50% 동의서를 진구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서를 진구하게 되고, 그냥 동의서를 내주세요 하면 우리 소유주님들이 뭘 보고 해? 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도 준비위원회에서는 5월경에 정비 계획안에 우리가 담아야 될 주요 사항들, 이런 것들과 한 번 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계약적인 분담금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주민분들에게 발표를 드리고, 그리고 동의서 진구하고 7월달에 접수를 하고 본안 접수를 이제 9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역이 정비계획 위반으로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10월에서 11월 경에 우리 구역이 2차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일정으로 됩니다. 이걸 꼭 보여드리는 이유는 파란색 두 개에 좀 집중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은 저희 자문 신청을 할 때 전체 소유주의 50% 이상 동의서를 진구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8월 달은 저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2월 달에 개정되고 8월 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내용 안에 주민대표단 구성과 그 다음에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선정을 만약에 하신다면 예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는 건 아마 그 노특법 시행 이유가 될 것 같아서 8월 이후에 아마도 준비위원회에서는 동의서 진구와 관련된 내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세션 이 참여에서도 우리 소유주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